미술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도 거지 같은 그림은요, 제 눈에도 거지처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독일 회화의 아버지 알브레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모스. 북유럽 르네상스는 크게 플랑드르 지방과 독일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일의 대표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듀러 하면 자화상을 잘 그렸던 화가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듀러의 가장 유명했던 드로잉 중 하나였던 기도하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작품이 얼마나 대중적으로 유명했으면 티셔츠 상업 디자인에도 응용이 되었고, 펜던트 디자인에도 응용이 됐었습니다. 듀러의 자화상뿐만 아니라 듀러를 좋아했던 팝아트의 앤디 워홀이 자신의 무덤에 듀러의 기도하는 손 그 이미지를 묘비에 그려 넣었었거든요. 자, 그만큼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었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현재 알베르티나 비엔나에 있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죠. 근데 그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작품은 모작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원작이 굉장히 오래되고 보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복사본을 공개하고 있다고 해요. 듀러가 얼마나 성공하기까지 감동적인 그 역경의 스토리가 있는지 이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듀러가 성공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 아주 가난했던 금속 세공 장인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18 자식 중에 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근데 너무 가난했는데 절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한스와 화가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 아주 고된 노동과 함께 그림을 배워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림까지 배우기 너무 힘드니까 친구 한스와 동전을 돌려서 내기를 했다고 해요. 동시에 일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기 너무 힘드니까, 당시에 그 뉘른베르크 아카데미 학교에 들어가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탄광촌에서 한 친구가 돈을 벌고 다른 친구가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먼저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나중에 화가로 성공하면 뒤바꿔서 그림을 배울 수 있도록 성공한 화가가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동전을 딱 돌렸는데 그림을 배우기로 한 쪽이 듀러가 된 겁니다. 알베르토 듀러. 한스 그 친구의 희생 덕분에 듀러가 그림을 잘 배울 수 있었고, 성공한 뒤에 고향으로 와서 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해요. 드디어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 너 그림 배울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재정적으로도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야, 나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내가 하도 막노동을 많이 해서 관절이 성한 데가 없고 이제는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나는 포기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되게 짠하죠. 어느 날 그 친구가 성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몰래 듀러가 훔쳐봤나봐요. 그 친구가 나는 비록 그림을 못 배우고 못 그리지만 친구 듀러가 앞으로도 그림을 잘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짠하잖아요. 너무 슬프고 친구가 희생했는데 나만 성공하고, 그게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드로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위대한 작품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이란 작품이에요. 듀러가 한때 엄청난 고생을 했었고 가난을 겪고 역경을 딛고 친구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기도하는 손이란 작품은 친구와의 아름다운 우정을 담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작품이죠.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했던 이야기 다 개구라 뻥입니다. 그 투어를 초창기에 준비하면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듀러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듀러의 성공 스토리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손 관련해서 거의 얘기 안 했는데, 직접적인 관련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듀러의 그 객관적인 그 프로필을 보면 가난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이 상했다는 손이 이쁜데 멀쩡한데 이런 생각도 들고, 기도한 도중에 몰래 급하게 드로잉을 했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손 그린 거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손님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해외에 자료를 서치를 해봤더니
완전히 근거가 없는 설에 불과했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서치하기로는 1933년도에 그린월드라는 사람이 쓴 에세이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기원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작품은 본래 친구 그런 이야기와도 전혀 상관이 없었고, 허구 그 전설의 그린워드가 처음에 나온 이야기에는 그 친구 이야기도 아니고 듀러의 형제 중 한 명과 그 동전 내기를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던 그 이야기도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친구와의 우정도 전혀 아니고 처음에는 형제와의 우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당시 누른베르크 근처의 아카데미에서 그림을 듀러가 배웠다고 나오는데, 당시 15세기에는 그 아카데미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혀 근거 없는 서류로 봅니다. 친구와의 우정도 아니고 형제 우애도 아니고, 듀러가 1507년도에 제이콥 헬러라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의 그 사람에게 의뢰를 받아서 성당 재단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대관식 관련된 종교와 3부작 재단화 중에 한 습작일 뿐이에요. 이게 기원이 돼서 나온 드로잉인데, 근데 그 완성된 재단화는 1729년 때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의 모델도 불확실하거든요. 설에 의하면 뭐 형제 중 한 명을 그렸다, 다른 설에 의하면 자신의 손을 그렸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보면 기도하는 손의 드로잉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친구나 형제를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손을 매번 드로잉할 때마다 따라서 그렸다, 그 손 모양 거의 똑같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자신의 손을 이 각도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각도도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모델이 있긴 한데 손 모양이 다른 그림에서 너무 똑같다 하면 그럴 수도 있죠. 이 판화를 찍어서 복사를 해서 이거를 따라 그린 걸 수도 있고, 손 모양은 그때그때 다른 사람 손을 그리긴 하지만 디테일한 모양은 자신의 손을 보고 그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손의 모델도 역시. 이게 팩트예요. 저는 이런 거를 나중에 알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속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림 애호가들 아니면 미술관에서 그림들만, 잘 그려진 그림들만 보면 솔직히 지루합니다. 투어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해요. 여행 온 손님분들은, 혹은 그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스토리텔링 있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재밌으니까, 감동적이니까, 진짜라고 믿고 감정이입까지 하죠. 문제는 이 그림의 감상은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그림 디테일한 그 관찰을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저도 역시 이 이야기 하는 동안 그림 손에 대한 디테일한 과정은 생각도 안 하고요.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 거짓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의 본질, 진정한 매력이랑 상관없는 가짜 이야기 때문에 감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림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 가짜 이야기 등장인물이 형제로 나오는데, 문제는 또 우리나라에 누가 각색한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블로거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형제로 나오는 처음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이젠 친구 이름까지 특정돼요. 한스라는 친구로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한스를 찾아보니까 그 한스라는 이름이요, 듀러의 형제 중에 화가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한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친구로 또 완전히 캐릭터가 바뀐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가상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정을 상징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짜 이야기가 된 거죠. 듀러의 이 그림의 진짜 매력은 뭐냐 하면, 디테일한 그 관찰력에서 나오는 섬세한 묘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반드시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직관을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이 그림 이야기할 때 확대를 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자세히 확대를 제가 이번에 해봤는데, 푸른 종이에 잉크펜으로 드로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톤 잉크펜으로 묘사를 하고 뒷생을 하고, 밝은 부분은 하이라이트 효과를 넣어서 가는 잉크펜으로 묘사한 건데, 손금 주름 방향으로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터치도 아무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섬세한 주름 방향으로 했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이 그림 자체의 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진 때문에 카메라 이전에 화가가 가진 이 경이로운 능력을 이제 무감각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위대한 작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 확대를 하면, 와, 정말 하나하나 주름 정말 제대로 관찰하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주름 방향에서 나오는 이 터치감 때문에 이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관찰의 매력이 또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림 제목이 처음부터 기도하는 손은 아니었고 제단화를 위한 습작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모양이니까 본질은 기도하는 손이란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맞게 종교적 의미로 생각하는 게 일단은 괜찮겠죠. 이 목적, 취지,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이 그림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대중화가 되고 인기가 많은지. 자, 기도를 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죠. 뭔가를 간절하게 바란다는 거.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그 감성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연구작이다 보니까 손만 그렸죠. 다른 인물 빼놓고. 그래서 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간절한 희망, 소원, 기도,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상징이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는 이 그림의 각자가 가진 바라보는 감상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된 엉뚱한 스토리라든지 억지 감성팔이 그 주작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제가 가끔 뭐 얘기한 건데 이런 건 뇌를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저도 나름 공부했지만 그 공부한 내용이 진리란 진짜라는 게 법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관련 스토리가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극적이면 한 번 정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 이야기나 화가 관련된 흥미로운 썰을 들으면 재밌긴 합니다. 저도 투어할 때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어그로 이야기를 좀 찾아옵니다. 왜냐면 여행객들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문제는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림 감상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림 안 봐요. 그림 본질이 그림 보는 감상인데 그림 감상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림 감상의 본연의 시각적 재미를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뚱한 스토리가 그 위주가 될 때. 근데 그나마 팩트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면 괜찮아요. 뭐 짧게는 100년 전 그림도 많고 뭐 몇백 년 지났잖아요. 우리 주변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왜곡돼요. 뭐 대중매체 통해서, 미디어 통해서. 그 얼마나 많은 왜곡된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해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믿는 거잖아요. 충분히 왜곡될 시간이 지나고도 지났다는 거죠. 옛날에는 당연히 믿었는데 조금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단지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왜냐면 화가 스스로가 내가 내 자아상 그렇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카라바조 이 그 범죄자 출신의 화가가 그 메두사의 얼굴 그릴 때, 메두사 원래 여성형이죠. 신 중에서도 자신의 자화상을 본따서 그렸다라고 하고, 그 말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주제에서 목 잘린 골리앗의 얼굴을 참회의 뜻으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다라는 그런 썰이 있죠. 메두사부터 눈썹 안 닮았는데요. 카라바조 자화상 그림에서는 눈썹이 굉장히 불규칙한 이런 눈썹이고 거의 뭐 180도예요. 이 각도가 반원이에요. 이 각도부터 차이가 나고 이거는 눈썹 일자네요. 뭐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얼굴은 어린 시절 카라바조의 유년 시절 자화상이다. 그래서 미래의 범죄자가 된 자신의 얼굴 보고 한탄한 얼굴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 어린 시절 카라바조 얼굴 본 적 있냐고. 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거죠. 아니 뭐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생김새부터가 어린 시절인지 어떻게 알아. 쾌락의 정원을 그린 히에로니모스 보스의 그림, 이게 뭐 자화상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화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데 화가가 또 술꾼이었대요. 이게 진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일까? 그리고 이게 보스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죠. 뭐 이거는 거의 팩트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얼굴인지 어떻게 알아? 확실할까 이게 정말로? 술고래라서 맨날 술 먹고 후회해서 자신의 뱃속을 술집으로 그렸다. 아 이거 너무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주작티가. 예,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거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나마 이거는 입모양이 조금 닮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다른 그림보다는 조금 설득력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명작 그 최후 심판에서 바르톨로메 성인이 순교할 때 가죽살이 벗겨진 형벌로 당해서 도상으로 자신의 살가죽을 들고 있는 그 모양으로 그려놨죠. 근데 이 얼굴이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그려놨다라고. 근데 저도 뭐 이야기할 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가죽이 벗겨진 걸로 그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켈란젤로를 그렸다는 게 타당할까 과연? 물론 머리 모양은 좀 비슷한데
미켈란젤로가 굳이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자기 얼굴을 굳이 그리려고 할 이유가 꼭 있을까? 미켈란젤로가 자신 얼굴 그렸다고 인터뷰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막 인상 쓴 것처럼 보이고 이게 뭐 미켈란젤로 같기도 한데 일그러져가지고 이거를 뭐 알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가 뭐 그냥 딴지 거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100% 맞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옷을 입은 마야 벗은 마야 시리즈 유명하죠. 이 그림 굉장히 스토리 유명하죠. 스토리텔링 해서 되게 재밌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바 부인 고야가 그 좀 연문이 있었죠. 이 여자와 좀 사귀었다. 그래서 알바 부인을 그렸을 것이다 라는 썰. 그리고 클라이언트 고도위의 정부였던 페피타 투터의 얼굴을 그렸을 것이다 라는 썰이 있는데 솔직히 둘 다 안 닮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 확대하면요, 눈썹 모양 자체가 너무 이제 안 닮았고요.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가 이 여자가 땅부자 관상이에요. 이거 엄청 넓어요. 근데 이 여자는 좁아요, 이 여자보다. 그래서 알바 부인이랑은 전혀 1도 안 닮았는데 정설처럼 얘기하니까 이런 썰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투어할 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투어할 때마다 솔직히 진짜 안 닮았는데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나? 라는 그런 자체 검열을 합니다, 또. 그리고 페페타 투터도 그렇게 닮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 여자가 코가 각도가 조금 코 방향 자체가 좀 다르고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화가가 진짜 밝히지 않은 이상 너무 오래된 그림이면 자신의 얼굴 그렸다 안 그렸다 이거를 알 수가 없지 않나. 누가 그렇다더라 학자가 쓴 말이든 아니든 이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을까? 화가가 직접 인터뷰한 게 아니라면 이런 의심을 좀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그림과 관련된 지식들이 왜곡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그 지식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그림 하나와 누가 그렸는지에 대한 정보, 연도만 남는 거거든요. 연도도 불확실한 그림도 있죠. 어떤 그림은 진짜 화가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그림 제대로 감상을 잘하는 고수들은 그림에 대한 상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림 자체에 대한 그 시각적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진짜 그림을 잘 감상하는 거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 없이도 그림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그림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 붓터치, 색감, 묘사 이런 것들 자체를 보는 거에 대한 흥미를 아는 사람들. 이거는 꼭 그림을 그려본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림 많이 그려본 사람조차도 이런 감각에 무딘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 보는 것 자체에 감각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고수입니다. 그림 배경 지식 없어도 그래서 진짜는 그림밖에 안 남습니다. 그림과 감상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진짜 검증된 사실 팩트, 기본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감상자의 깨어있는 시각,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미술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흥미로워하는 그 스토리텔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림의 본질, 감상을 많이 방해했는지. 이 그림 떠올릴 때 이제까지 아까 그 친구의 우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혹은 형제의 우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던 사람들, 이 그림에 대해서 감상하기도 전에 그것부터 떠올리겠죠. 가짜 이야기인데. 미술관에서도 감상하기 전에 화가 관련된 지식이 많으면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겠죠. 감상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듀러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감상할 때 조금 더 깨어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또 헛소리 길게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빨리.